이번 편 카오스 워리어 팩션으로 분류되어 있는 피해의 발키아입니다. 발키아 더 블러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유럽 신화의 발키리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캐릭터예요. 용맹한 전사들을 선별해갖고 라그나로크 같은 거에 이제 참가시키려고 전사들의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지. 발키아도 약간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사들을 선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아니고 지옥으로 데려가. 이 누나 따라가면은 지옥 되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고 직접 죽인 다음에 되살려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죽여서 데려가는가? 이게 필멸자로서의 삶을 완전히 끊는 겁니다. 여태까지의 삶을 종료를 시키고 이제 불멸의 삶을 산다. 앞으로 코른에 완전히 귀의해갖고 두 번째 삶을 산다. 이런 의미로다가 일단 한번 죽어야 돼. 아마 지금 해드릴 발키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왜 발키아가 이렇게 죽은 후에 되살려서 데리고 다니는지 뭐 이런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완전히 코른에 종속되는 게, 귀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발키아가 잘 알고 있어요. 발키아 더 블러디라고 발키아의 탄생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 정발되지가 않아서 워해머 이북 판매 사이트 블랙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약 12,000원 정도 해요. 여기 사파에 나온 발키아는 이쁘죠? 원래 발키아는 이렇게 이쁘지 않아요. 사파기 때문에 좀 뽀샵을 해서 나왔나봐. 아무튼 이 소설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우선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소설에 나오는 무대가 어디냐면은 지금 햄타로에서 콜렉서니터랑 다탄 사이에 있는 동부 대초원이라는 동네입니다. 카오스의 영역이랑 엄청 가까운 곳이고, 우리 지구로 보면은 유라시아 대초원, 무슨 스탄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초원지대. 그 초원답게 약간 다양한 유목부족이 살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는 인간들, 키슬레프의 뿌리가 되는 고스포다르 친구들. 여기서 왔어요. 이 얘기는 오스탄키아 편 할 때 잠깐 얘기 드렸죠. 이 키슬레프의 뿌리에 대해서. 고스포다르 친구들도 이 동부 대초원에 살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타무르칸이라던가 우줄 얘기할 때도 이 동네가 나왔습니다. 쿠르간, 헝 이런 애들도 여기가 본진이에요. 우리 노스카라고 하면 생각나는 울프릭 그쪽이랑은 조금 달라요. 바이킹 타입의 노스카랑은 조금 다른 부족들이 이 유목 부족입니다. 그리고 카오스워프도 이쪽에 살고 있는데, 카오스워프가 부리는 호코블린도 사실 이 동부 대초원이 고향이에요. 고블린도 살고 드워프도 살고 뭐 인간도 살고 이런 약간 광활한 초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카오스 오염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고 굉장히 무서운 동네가 됐는데, 이 발키아가 살았던 시대는 아직 카오스 오염이 덜 된 정말 유목민들이 살던 그런 옛날 시대로 보여요. 정확하게 소설상에 이제 연도가 나온 건 없는데, 카오스 1차 침공이 끝나고 카오스가 서서히 영향력을 넓히는, 인간들이 이 카오스의 악마에 대한 존재를 조금씩 알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뭐 신으로 모시고 그런 시기인 거죠. 이 초기 시대에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큐브라츠 볼프라고 검은 늑대라는 그 유목 부족의 메록이라는 부족장이 있었어요. 16살 때 형제와 아버지를 밀어내고 부족장 자리에 오른 엄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식운이 없었어. 아들 셋이 모두 유사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낳은 딸이 발키아예요. 하우스 오염이 시작되면서 건강한 아이를 낳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야. 그리고 유목 부족이고 하다 보니까 유아 생존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발키아 이후에도 딸을 또 하나 낳는데 1살이 안 돼서 죽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도 잃어요. 다른 부족이 공격을 와서 아내가 죽어. 그때가 메록의 나이가 25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죠. 25살 정도면은 좀 어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어쨌든 그 정도 나이면은 이미 가정을 꾸리고 후계가 있었어야 했어. 이때 노스카는 여자가 14살만 돼도 결혼을 해. 근데 메록이 25살인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부족 사람들이 메록한테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아들을 낳아라. 아들이 보통 부족장을 하게 되니까 새로운 아기를 낳을 것을 권하는데, 이 메록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했어. 왜냐하면 발키아가 어렸을 때부터 부족장 자질이 있었거든. 그래서 만약에 메록이 결혼을 해서 재혼을 해갖고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은 후계가 이제 불확실해지잖아요. 발키아랑 후계 분쟁이 생기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재혼을 하지 않습니다. 또 재혼을 하게 되면은 발키아를 또 공격할 거 아니야. 새로 온 그 부인이랑 친한 사람들이 발키아를 가만 냅두겠냐고. 그런데 그렇다고 발키아를 대놓고 부족장을 시키겠다, 내 딸이 다음 후계다 라고 미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때 환경 자체가 여족장들한테 불리하거든. 목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요. 여기가 부족들이 엄청 많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부족들이 살고 있고 심지어 다른 종족도 살고 있어. 다른 부족이랑 충돌이 잦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자주 싸워요. 이런 상황에서 부족장이 힘에서 밀리잖아? 그러면 그대로 다른 부족한테 먹힙니다. 내 가족, 뭐 아이, 뭐 여자들 다 먹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진짜 비유가 아닌 먹힘을 당할 수가 있어. 진짜 물리적으로 먹힐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남녀의 신체 특성이 다르니까 다른 역할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남자는 힘이 세니까 무조건 나가서 싸우고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돼. 이런 세상인 거죠. 이런 세상에서 발키아를 내가 부족장으로 세우겠다. 다음 부족장이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뭐? 여자 부족장? 그럼 손은 누가 키워? 이런 소리가 진짜 나오는 거야. 이 세계는 그래요. 뭐 전투야 할 수 있다고 쳐. 전투야 뭐 케바케잖아. 근데 유아 생존율이 20%예요. 지금 매력도 애를 5을 낳았는데 여자가 1명이야. 후계는 어떻게 만들 거야? 계속 임신한 상태로 유목 생활을 할 거야? 계속 애기를 낳을 거야? 애기 생산 공장이야? 만약에 할 수 있다고 쳐. 임신해서도 전장 나가고 다른 부족장이랑 싸우고 할 수가 있지. 근데 만약에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백이 생길 거고 그 공백 기간 동안에는 남편이 대신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남편이 계속 하는 게 낫잖아. 이게 구조적으로 여자 리더가 생기는 것 자체가 어려워. 되게 극단적이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결국 메록이 뭐 어떻게 하겠다 결단을 내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다가 호전적인 부족이 계속 공격을 해와가지고 부족의 운명을 건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날까지 옵니다. 최후의 전투를 하는 상황이 돼. 여기서 밀리면 우리 부족은 끝이야. 여기서부터 딱 소설이 시작돼요. 최종전을 앞둔 저녁에 메록이 발키아를 어깨에 올리고 오로라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얘야, 도끼의 아버지께서 우리 노고를 기뻐하실 때 하늘이 적들의 피처럼 짙은 붉은색으로 흘러 넘칠 거라 했단다. 그 날이 오면 우리 부족은 다른 이들 위로 우뚝 서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발키아가 물어봐요. 어떡해요? 그건 아무도 모른단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신뿐이겠지. 그러니까 신은 그럼 어디 있어요? 발키아가 계속 물어봐. 여자애들의 특징이죠. 4살 정도만 먹어도 여자애들이 계속 질문하네. 저 북쪽 더 300 넘어요. 우리도 가본 적 없고 아무도 가서 돌아온 적이 없는 신들의 땅이 있지. 그러니까 발키아가 제가 크면은 그곳에 갈 거예요. 그래, 네 말을 믿는다.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발키아 너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다가 발키아가 자기도 싸우고 싶다 그래요. 지금 발키아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전장에 나가 싸우겠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록이 결혼할 때까지는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다가 하도 때를 쓰니까 결국 내가 부족 회의 때 얘기를 해보겠다. 대신에 너 공격수가 아니고 당연히 공격수 아니지. 다른 여전사들이랑 방패부대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방패부대를 운영하고 있어 슈바르츠 볼프가. 그리고 전쟁 회의를 딱 합니다. 이 검은 늑대 부족은 주축이 셋이 있어요. 부족장, 그 다음 워스피커라고 군인, 장군 같은 워스피커, 그 다음에 가스피커. 가스피커는 샤먼, 뭐 참모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족장, 워스피커, 가스피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워스피커가 적들이 오고 있다. 우리랑 숫자가 대등한데 아주 호전적인 적들이야. 다음에 밀리면은 우리 이제 끝장이다. 이런 브리핑을 해요. 다음날 아침에 올까 이런 생각하는데 젊은 정찰병이 텐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라덱이라는 정찰병이 들어와요. 그래서 상황 보고를 해요. 제가 밖에서 보고 왔는데 지금 적들 캠프에 방패가 적고 날이 추워가지고 지금 애들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록이 거기 방패가 적다고? 우리가 방패가 좀 더 많으니까 그걸 이점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 그리고 저기 지금 술을 마실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니까 우리한테 승산이 있다. 우리 가스피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피도르라는 늙은 예언가가 등장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신통력이 있기는 있어요. 제가 봤는데 계시는 지금 불확실합니다. 근데 족장님이 지금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는 겁니다. 신통력이 있어요. 메록이 결국 발키아 얘기를 딱 꺼냅니다. 우리 발키아가 전장에 나간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발키아가 죽으면은 배가 완전히 끊기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메록이 발키아가 죽게 되면 제가 새 장가를 가고 만약에 안 죽으면은 발키아를 정식 후계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후계 선언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버려. 왜냐면 14살짜리 애기가 전장에 나간다는 거고 살지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매력이 지금까지 재혼하겠다 그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 약간 민감한 화제였던 거야. 근데 자기가 그 얘기까지 하니까 부족에서는 알겠다 하고 나갑니다. 끝나고 이제 동틀 무렵이 돼. 그래서 전투가 진행되는데 발키아가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카타라는 여전사랑 같이 참전합니다. 이 여전사들은 실드 메이든이에요. 실드 메이든. 방패처녀라고 하는데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낳으면은 전장에 나갈 수 있어요. 남자랑 다르게 신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방패를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두 부대가 맞붙는데 적 같은 경우에는 장군을 중심으로 해갖고 적의병을 모아가지고 중앙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방패병이 그래서 없어요. 거의 남자들 위주로 되어 있는 엄청 이제 우락부락한 애들이 중앙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전술을 가져왔어요. 반면에 검은 늑대 부족은 이 메록이랑 정예전사가 중앙에서 받아치는 동안에 나머지 병사들이 방패를 들고 라인을 만드는 그런 전술을 택합니다. 그래서 딱 붙는데 청동기 전술 얘기 너무 재밌죠? 파타로를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 늑대 부족이 훈련이 되게 잘 돼 있어요. 훈련이 잘 돼 있고 이 여자들도 같이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우리 부족 끝장이다 하면서 버티니까 방패벽이 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 병사들이 방패를 부순다고 정신이 딱 팔렸을 때 메록이 뒤에 있던 라덱 발빠른 정찰병이었던 그 라덱한테 신호를 딱 줍니다. 그러니까 라덱이 알겠다 하고 돌아가요. 그러더니 멀리 있던 병사들이 측면으로 들어와. 병사들을 옆으로 빼놨었어요. 그러니까 방패에 드는 여자 병사들을 데리고 라인을 만들고 적들이 못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정신 팔렸을 때 주력 부대들이 옆에서 포위하는 작전을 짠 거야. 적들이 둘러싸이기 시작하니까 뭐야 이러면서 완전 사기가 떨어지는 거지. 막 토탈어 이 보병 전술을 보여줍니다. 이게 파타로 할 때 정말 중요한 전술인데 네, 발키아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 묘사가 되게 잔인해. 막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막 죽어나가고 이런 건 당연하고 막 절단이 되고 방패를 들고 밀어 이러면서 막 푸시를 하는데 발키아가 키가 작고 이러니까 피웅덩에서 넘어지고 시체랑 눈이 마주치고 막 피 범벅이 되는 그 발키아 더 블러디가 돼. 진짜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애기가 어떻겠어요. 엄청 무섭단 말이야. 근데 묘하게 발키아는 이 상황이 맞아. 이 상황이 너무 자기한테 맞는 거야. 이 아드레날린이 갑자기 막 나오면서 이기기 시작하니까 애가 눈깔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냐? 적들이 도망을 치는데 갑자기 바닥에서 단검을 딱 주워요. 그러더니 도망치는 적을 쫓아가서 허벅지를 베어버린 거야. 엄청 빠르게. 그러니까 적군이 딱 엎어지는 거죠. 애가 막 사냥개 수준으로 미쳐가지고 도망가는 애들을 작살내고 있는 거. 라스트 오브 어스 엘리 아시죠? 고인물들은 엘리로 무쌍을 찍는데 이 엘리 수준의 변투를 보여주는 거야. 이거 보면서 메록이 이제 흐뭇해합니다. 역시 우리 딸내미다. 역시 부족장의 피를 타고났다. 이거 보면서 흐뭇해하고 전투가 딱 끝나고 이 적장을 잡습니다. 부상을 입어가지고 도망쳐 잡혔어.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여기로 메록이 발키아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이 사람이랑 언어 자체가 달라. 메록한테 침도 뱉고 그래. 발키아가 옆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메록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상처를 보니까 허벅지에 상처가 나 있는 거야. 허벅지에 칼빵? 우리 딸내미가 한 건데? 이거 아까 딸내미가 거의 인간 미사일에 돼갖고 날아갔을 때 그때 만든 상처 같은데? 그러니까 발키아한테 딱 창을 넘겨줘요. 너가 마무리해야 된다, 발키아. 마지막에 그를 쓰러뜨린 건 네 무기였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벽이 막 어처구니가 없는데 실실 웃어요. 어처구니 없지. 이 어린애가 나를 죽인다니. 이런 생각을 하니까 웃었어. 그러니까 발키아가 감히 웃어? 이러면서 창으로 찔러서 한 방에 죽여버려요. 심장을 관통해버려. 그 후로 발키아가 공을 세워가지고 인정을 받고 메록도 이제 본격적으로 딸내미를 밀어줍니다. 그리고 발키아가 14살이 돼서 결혼할 때가 돼요. 지금까지 얘기는 발키아가 14살 전의 얘기야. 그러니까 떡잎부터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무서운 누나예요. 이 발키아가 14살 돼갖고 홍기가 차니까 발키아가 이쁘고 족장 딸이니까 부족 남자들이 결혼하려고 줄을 서. 근데 발키아가 전부 퇴짜를 줍니다. 원래 메록의 계획은 이랬어요. 메록의 계획은 발키아가 홍기가 차잖아. 그러면 우리 부족에 믿을 만한 남자랑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아기도 낳고 하면서 공동으로 통치하는 게 메록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발키아를 계속 밀어줬던 거야. 근데 발키아가 결혼을 안 해요. 발키아 텐트를 갔다 오면 애들이 정 좋지 못한 곳을 맞아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넘길게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 돼. 그래서 결국 메록이 재혼을 합니다. 발키아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갖고 이 통치 체제를 굳히기가 어렵다. 그 전까진 내가 버텨야겠다 하면서 아까 발키아랑 첫 전투를 나갔던 카타라는 여자랑 재혼을 합니다. 이 발키아랑 인연이 있었던 그 여자랑 재혼을 한 거죠. 그리고 둘 사이에서 금방 사내 아이가 태어나요. 발키아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자가 생긴 거죠. 발키아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버지한테서 부족장을 내가 넘겨받아야 되는데 저 남자아이가 커갖고 자기가 부족장이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실제로 죽일까도 생각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렸을 때부터 그 파괴적인 본능이 있었던 거야 사실. 근데 그걸 이제 꾹 참고 자기가 고민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내가 후계를 차지하는 게 전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어. 근데 그런 발키아의 마음을 눈치챈 사람이 있습니다. 정찰병으로 활약했던 그 라덱이 찾아와요. 라덱은 발키아 크는 동안 같이 장성을 해갖고 새로운 워스피커가 됐어요. 그리고 발키아를 짝사랑하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완전 순정파야. 발키아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약간 순정만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발키아랑 얘기를 하다가 발키아가 내가 부족장이 되기 위해서 싸울 때가 되면은 너 내 편 들어줄 거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오케이를 해버립니다. 원래 보통적인 소설이었으면은 라덱이 사랑 고백을 하고 발키아랑 이제 썸씽이 생긴다는 이랬을 건데 여기서 충성 서약을 해버려. 완전 뼈다귀를 잘못 채워. 여기서 플러팅을 했어야 되는데 충성 서약을 해버렸어. 그래서 뭐 가까워지긴 했지만 썸이 아닌 약간 주종 관계가 돼버려. 애매한 관계가 되는데 이 둘의 사이를 메록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메록 같은 경우에는 라덱이 계속 친하게 지내니까 라덱이랑 결혼하면 되겠다. 라덱 정도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키아는 전혀 결혼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빠가 그 얘기를 꺼내니까 새엄마한테 자기 머리카락 짧게 잘라달라 그래. 이때부터 발키아가 쇼컷이 됩니다. 나는 남자처럼 해서 완전히 내가 부족장을 이어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 결혼 안 하고 여자로서 부족장이 될 거니까 두고 봐. 이런 마음가짐이야. 그래서 부족장에 대한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아버지랑 또 멀어집니다. 그리고 남자들이랑 같이 어울려요.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지. 전사들이랑 막 어울리면서 술도 마시고 전사들이랑 같이 단련도 하고 막 세지다 보니까 다른 전사들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가요. 라덱이 또 지도를 해주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발키아가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라덱이 와서 내가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키아가 그걸 거절하지. 나 혼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덱이 사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오늘 아침에 핀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금 큰 변화가 오고 있어 발키아.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발키아가 18살이 됩니다. 18살이 되는데 메록이 병에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렸어 진짜로. 근육이 빠지고 뭐 기침을 하면 피가 나오고. 그래도 메록이 부족장 자리에 버팁니다. 내가 만약에 약한 티를 냈다가 밀려나잖아. 그러면 딸, 발키아 그리고 어린 아들 둘 중 누가 이길지도 모르겠고 두 아이를 노리는 사람도 생기겠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파도 꾹 참아요. 아픈 티를 안 내. 근데 발키아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전사가 아니다. 약해졌어. 노인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둘의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메록이랑 발키아가 오랜만에 사냥을 갔는데 40명 정도 되는 수상한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라덱이 딱 발견해갖고 알려줍니다. 사냥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발키아가 우리 선제 공격해야 된다. 우리 지금 10명 정도 되는데 기습해갖고 싸우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선제 공격을 펼치려고 하는데 메록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발키아가 눈에 막 불을 뿜어. 메록 같은 경우에는 평화적인 목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해보겠다. 뭐 발키아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따로 숨어있고 나중에 상황이 생기면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듣고 발키아 엄청 짜증내고 메록 혼자서 그 무리랑 접선을 하는데 메록의 예상대로였어요. 얘네들이 싸우러 온 게 아니었어. 멀리서 농사를 짓고 사는 부족인데 밤에 자기네 부족이 공격을 당했대요. 어떤 적대적인 부족한테. 그래가지고 밤에 공격을 받다 보니까 대응을 못해서 많은 남자들이 죽었고 싸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이, 노인, 여성들 데리고 살아남은 전사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도움을 청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메록이 보니까 이 사람 얘기가 맞아요. 막 그지 꼴이 돼갖고 사람들이 피날러 온 거야. 그러니까 메록이 동정을 하는데 부족 회기를 먼저 해봐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발키아가 뛰쳐나와. 제가 제안 하나 할까요? 이러니까
메록이 되게 난감해요. 아니 너가 거기서 나면 어떡해. 지금 내가 병력 숨겨놓은 거 다 얘기하는 꼴이잖아. 숨어있다 나오면 어떡하냐. 얼마나 당황했을까. 근데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제 딸 발키아입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그래 무슨 생각이니? 그러니까 발키아가 지금 피난민이 지쳤으니까 부족 캠프로 데려가서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케이 해서 됐어요. 우리 매력도 우리 딸내미가 이런 구석이 있었네. 승낙을 해요. 놀라면서. 근데 그날 밤에 농민 대표가 부족 의회를 하고 있는 텐트 앞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늙은 메록한테 조심스럽게 독대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메록이 회의하다가 텐트 밖으로 나와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발키아가 여자와 아이들을 강제로 자기 부족에 흡수시킨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쫓아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얘기 듣고 메록이 또 엄청 난감해합니다. 우리 딸이랑 제가 좀 관점이 다릅니다. 제가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법을 잘 모르니까 당신들한테 배우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이 상황에서 숲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발키아가 병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한 20명 정도 되는 전사들을 풀무장을 시켜서 데리고 온 거야. 전쟁을 할 것 마냥.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안에서 회의하고 있던 라덱이 무슨 일인지 하고 뛰쳐나와요. 발키아가 메록한테 딱 가서 얘기해요. 지금 다 죽여버리겠다고. 메록이 지금 무슨 짓이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발키아가 언제부터 우리 검은늑대 부족 전사의 부족이 농부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우리 부족한테 농부들은 필요 없습니다. 다 죽여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안돼 멈춰 발키아 명령이다. 그러니까 아니 거절한다 하면서 발키아가 신호를 주니까 전사들이 일방적으로 학살하기 시작해요. 피난민 무리에 이제 섞여있던 남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메록이 발키아를 막아서는데 밀어가지고 넘어져서 돌에 머리를 부딪혀. 지금 나이도 들었지. 근데 딸내미가 밀어가지고 머리에 돌이 붙여갖고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메록이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일어서요. 지금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발키아한테 소리를 칩니다. 잘 생각해라 발키아. 네가 늙은 이 아비를 죽인다고 해서 네가 승리하는 게 아니다. 나한테 치욕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나한테 자비를 베푸는 거다 발키아. 그러니까 발키아가 나도 알아 그러면서 갑자기 발키아가 머뭇거려요. 그거 보고 메록이 딸이 머뭇거리는 거 보면서 이때 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키아의 얼굴을 이제 어루만지는데 발키아가 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록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어릴 때 아버지 형제들이랑 싸워가지고 부족장이 됐었기 때문에 애틋한 감정이 드니까 진심으로 충고를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심해라 딸아. 오늘 내가 날 죽인 다음부터는 너 정말 혼자서 헤쳐나가야 된다. 진짜 걱정하는 투로 얘기를 해줘요. 반란을 일으켜갖고 아버지를 죽이고 부족장이 되는 건데 그것도 남들이 무시하는 여자 부족장이 되는 거야. 앞으로 얼마나 힘들겠어.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데 그때 대답을 발키아가 하지 않아요. 그녀는 혼자가 아니야 하면서 갑자기 메록이 뒤에서 공격당해. 라덱이었어. 라덱이 발키아랑 메록이 하는 얘기 듣고 있다가 발키아 대신 부족장을 죽인 거야. 그리고 발키아가 망설이고 있으니까 라덱이 얘기합니다.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난 네가 이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어. 너에게 맹세했던 그날부터 네가 정당한 부족장이 될 수 있다면 내 목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발키아가 라덱이랑 있었던 좋은 시절들을 잠깐 회상하다가 마음을 딱 접고 다른 사람들한테 라덱이 부족장을 죽였다 소리친 다음에 일부러 자기 손으로 잔인하게 죽여버려요. 배를 갈라. 자기 마음이 들키면 안 돼. 라덱이 메록을 죽인 게 돼야지 내가 사는 길이야 사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피난민 지도자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정식으로 부족장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덱이 외부인 남자들이랑 작전을 짜고 아버지를 배신해서 죽였고 그것을 자기가 처단했다. 완벽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발키아가 메록을 죽이진 않았어요. 물론 그 바로 직전까지 갔었고 거기서 약간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지. 어쨌든 부족을 이어봤는데 그 과정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전사 한 명이 발키아 이러면서 고함을 지니까 바로 발키아가 죽여버려요. 뭐? 지금 이 타임에 나한테 반말을 해? 발키아라고 그냥 부르지 마라. 족당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해트우먼이라 불러달라. 해트우먼. 게임에서도 발키아가 해트우먼이라는 대사를 합니다. 원래 해트만이에요. 동유럽에서 군벌을 뜻하는 말이에요. 해트만. 근데 이걸 여성형으로 바꾼 거야. 여군벌 뭐 이런 느낌이 해트우먼. 그래서 발키아가 원했던 정말 순수한 여성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키아가 부족을 딱 통치를 하는데 이 통치를 하는 동안에 호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피에손 부족을 만나게 됩니다.
피해손 부족의 대론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피해손 부족이 이전에 피난왔던 그 농민 부족들, 야밤에 공격했던 그 부족들이야. 걔네들이야. 아주 공격적인 전사 부족이야. 코른을 섬기는 부족인 거지. 그래서 발키아는 이 코른의 이 느낌을 받았는지 우호 관계를 맺게 되고, 다음에 한번 다시 보기로 해. 이렇게 안팎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동안 이제 남편을 잃은 새엄마 카타 같은 경우에는 독약을 먹고 자결해버립니다. 얼굴 보기도 어렵죠, 사실.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얼굴 보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얼굴 보려고 텐트에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죽어 있고, 그 다음에 막 걸음마를 뗀 그 남동생 있잖아요. 새 아들이 이제 기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발키아가 좀 마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유일한 혈육이라서 그런지, 메록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 이제 혼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일한 혈육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이 났는지 이 에단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카타가 살던 천막을 불태웁니다. 사람이 부족한 노스카 부족에서 자살을 한다는 거는 굉장한 죄예요. 그래서 부정한 기운을 태우기 위해서 천막을 불태우는데, 그 이후에 피해손 부족을 다시 만나요. 그리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말싸움이 생겨. 서로 누가 더 강한 부족인지,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악의가 생겨가지고 결투를 하기로 합니다. 이 결투 방식은 뭐냐, 서로 기둥에다가 한 팔을 묶어놔요. 밧줄로 왼팔을 묶어놓고 오른팔에 무기를 들고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야. 원래는 이게 노스카 부족의 후습이야. 약간 훈련 방식.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상처, 첫 번째 피가 나오면은 퍼스트 블러드가 나오면은 이제 승패가 결정이 되고, 거기서 종료가 되는 약간 훈련 같은 개념의 대련이에요. 근데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하는 걸로 바꿔. 그래서 요 피 웅덩이에서 데론이랑 발키아가 맞붙는데, 데론은 진짜 우락부락하고 발키아는 민첩캐고, 그래가지고 발키아가 주먹을 세게 맞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데론이 방심을 합니다. 아, 너네 부족장 잘 싸우는데 그렇게 잘 싸우진 않네. 이렇게 막 거의 뭐 쇼맨실 보여줘. WWE처럼. 근데 관중이랑 얘기하는 동안에 발키아가 밧줄을 쫙 당기는데, 발키아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묶였던 밧줄이 이 데론의 발에 딱 걸리면서 그게 발을 걸고 넘어지는 거야. 싸우면서 밧줄을 일부러 엉키게 만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데론이 그대로 넘어지면서 발키아한테 허벅지를 찔려버리고, 그리고 발키아가 위에서 목에다 칼을 딱 대. 내가 너를 죽이지 말아야 될 이유로 하나만 대봐라. 그러니까 데론이 나를 살려주면은 피해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키아 입장에서 이거 해볼만한데? 왜냐면 나는 이 끌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 내가 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피만 보면 아드레날린이 넘치고, 누군가 싸울 때 어떤 분노의 에너지가 나오면은 왜 사람이 변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여요. 오케이, 좋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발키아가 피해 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전에도 피해 신에 대한 암시가 계속 나옵니다. 가스피커가 발키아의 점을 칩니다. 발키아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을 치다가 피해 신을 보게 돼요. 코른의 환영을 보게 돼. 그러면서 발키아, 당신은 신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신적인 존재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때 코른의 이름을 알게 돼요. 코르네스라고 불러요, 피해손 부족은. 그래서 이후에 발키아가 다른 부족 캠프를 공격하러 가는데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자기 창이 부러져 있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단검으로 적의 심장을 도려내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때부터 발키아가 이 피해신에 대한 생각에 굉장히 심취하게 돼요. 아, 진짜 피해신이 있구나. 나는 피해신한테 선택을 받았구나. 피해신을 따라가면은 정말 누구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게 되는구나. 여기까지 딱 생각을 해. 그리고 이 피해신을 섬기고 있던 피해손 부족이랑 공식적으로 동맹을 맺으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코르네스, 피해신에게 피를, 해골 왕자의 해골을, 이런 공물 바치는 부호, 요거를 이때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것도 몰랐어. 그리고 두 부족이 팀을 먹게 되니까 발키아의 검은 늑대 부족이 엄청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력이 워낙에 강하니까 다른 부족 쳐들어가 한 다음에 가난한 전사들 다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한테 선택권을 줘요. 나한테 충성하거나 그냥 죽어라. 왜 이렇게 물어봐.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살아남은 애들 중에 여자나 뭐 노인들을 데리고 왔겠지. 근데
그냥 죽어라. 왜냐하면 피를 흘려야 되니까. 충성한다고 하겠지 대부분은. 근데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얄짤없어요. 이 마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죽여. 마법을 야비하다고 생각해. 코론이랑 사고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마법을 사용하는 애들은 항복을 해도 안 받아줘. 다 죽여. 그래서 피의 신에게 피를, 해골 왕자의 해골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같은 편으로 싸우다 보니까 두 부족이 완전히 합쳐지기로 해요. 네. 그리고 발키아랑 아까 싸웠던 데론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발키아가 아이를 낳는데 딸만 둘을 낳아요. 남편인 데론은 남자아이를 원했어. 이 시대의 흐름상 남자아이를 원했어. 더 낳자고 그러는데 발키아가 나이를 조금 먹어서 노스카 기준으로 약간 노산이거든. 20살 넘어가서 이제 노산이에요. 그래서 발키아는 더 이상 아이를 낳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2세 계획에 대해서 부부간에 이견이 생긴 거야. 그 상황 자체가 데론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어. 왜 아이를 더 낳지 않겠다고 하는 거지? 더 낳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발키아가 워낙에 강성하기 때문에 데론이 발언권이 없어요. 데론이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게 부족장끼리 결혼이 아니에요, 사실. 데론은 어떻게 보면 데르사이 같은 거야. 파타로 같은 거 하면은 계속 파타로 얘기 나오는데 상대방 왕국의 왕자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 후계자를 우리 세력으로 데리고 올 수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온 거야, 데론이. 이게 연방을 완전히 한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데론한테 발언권이 없어요. 다 무시해, 데론을. 발키아가 짱이니까, 실세니까.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런 상황이었어. 불만이 계속 쌓이다가 술 먹고 그러다가 발키아가 부족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니 엄마가 애를 안 보고 뭐해? 이런 식으로 따지고 막 찌질한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근데 어쩔 수 없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반항이야. 그래가지고 감정의 골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어느 날 발키아가 데론한테 말도 안 하고 두 딸을 데리고 카오스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합니다. 이게 말이 카오스 의식이지 사실상 부족 후계자를 위해서 해주는 약간 미래 지도자를 위한 고사를 지내는 거면 또 막 벗겨가지고 막 카오스 문장을 그리면서 막 주문을 외우고 하는 거야. 가스피커가. 그러니까 이거를 데론이 발견하고 막아섭니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발키아가 안 된다. 지금 벌써 의식이 시작됐다. 지금 여기서 이거 멈추면은 카오스 신한테 해코지 당한다. 그러니까 데론이 나는 신이 무섭지 않아. 그만해 이러면서 막 말리려고 하다가 결국 발키아가 자기 남편 데론을 죽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돼요. 남편을 죽여. 그리고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제물로 바쳐. 해골 왕자의 해골 또 해 여기서. 이후부터는 발키아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립니다. 피해 손 부족도 결국에는 흡수가 돼요. 그쪽에 후계자인 대록이 여기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늙은 부족장은 발키아한테 대들 힘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발키아의 검은 늑대 부족이 호르를 섬기는 거대 연합 부족이 돼. 그리고 발키아는 고어 퀸이 됩니다. 고어 퀸. 피해 여왕. 그리고 해골 왕자도 만들어요. 나무 의자에다가 해골로 장식을 해놔. 엄청 강력하고 무서운 세력의 리더가 돼서 이제 발키아의 부족은 다른 부족한테 가갖고 너 우리 팀으로 들어와 이게 아니고 다른 부족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알아서 찾아와요. 알아서 호의를 보이지 않으면은 머리가 받쳐지니까. 그리고 발키아의 두 딸 벨로나 그리고 에리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벨로나가 이제 첫째, 에리스가 둘째고 하는데 벨로나랑 에리스랑 둘 다 미인이에요. 검은 머릿결에 올리브빛 피부, 발키아랑 좀 닮은 애들이 이쁘게 자라고 그리고 발키아의 배다른 동생 에단 같은 경우에는 부족장 자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들을 모시는 갓스피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부족장 경쟁에서 밀려나고 발키아의 통치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여기서 큰 사건이 발생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정말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흰 머리에 흰 피부에 잘생겼고 옷차림, 뭐 몸짓, 뭐 왕족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남자가 찾아와요. 너무나 고급스러운 남자가 자기를 북쪽에서 왔다 하면서 로세팍스, 제가 로세팍스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엄청 맛있는 와인 선물로 내놓고 와인이 빛깔이 엄청 곱고 맛있는데 꼴깍꼴깍 넘어가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부족 사람들이 홀딱 반해가지고 거의 차은우가 집에 와갖고 저녁밥 같이 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두 딸내미가 정신을 못 차려갖고 발키아가 애들 들여보내 해서 보내보내고 로세팍스랑 발키아가 독대를 하는데 로세팍스가 흑심을 드러내 발키아한테 영원한 삶과 육체적인 쾌락을 제안을 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싸우다가
죽을 거야? 싸우다 죽지 말고 영원한 삶을 살아.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좋아. 근데 단 조건이 있다. 코르네스를 버리고 나의 주인을 받아들여라. 피의 신 따라가지 말고 우리 주인한테 엎드려 절해라. 그러니까 발키아가 거절합니다. 나는 코르네스의 것이다. 나는 싸우다 죽을 것이다. 영원히 살라고? 그런 것은 없다. 피는 흘려야 돼. 그게 누구의 피라도. 그리고 머리는 받쳐줘야 돼. 나를 모욕하지 마라. 안 되겠다. 야, 너 따라 나와. 장검 딱 던지면서 바로 그날 밤 둘이 결투를 합니다. 나와. 엄청 화가 났어. 데론이랑 했던 것처럼 똑같이 죽을 때까지 싸우기로 해. 사람들 막 모이고 막. 근데 요세팍스는 마법을 사용합니다. 평범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발키아는 약간 평상시처럼 얇은 가죽 갑옷에 방패랑 상 하나 딱 들고 싸우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헤프수스라고 워스피커가 있어요. 이 워스피커가 급하게 소식을 듣고 와서 발키아님 말씀만 하시면은 제가 애들 풀어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서 묻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키아가 거절해요. 이건 1대1 결투다. 내가 하겠다. 너는 나를 모욕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래서 발키아가 공격을 하는데 로스팍스가 공격을 막지 않습니다. 마법으로 공격이 그냥 통과해버려요. 그러니까 발키아는 막 씩씩대. 이놈 새끼 이러면서. 근데 로스팍스는 막 웃으면서 공격하니까 발키아의 어깨가 딱 베입니다. 개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이러면서 겁나 놀래요. 그러니까 발키아가 완전히 딱 이성을 잃고 더 분노해갖고 공격을 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변에 로세팍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어있는 거야. 로세팍스 이놈이 구경하던 부족 사람들을 꼬죽입니다. 이 슬라넷시의 마법을 사용해서 거기 있는 부족민들을 한 명씩 무기 들고 발키아한테 달려들게 시킨 거야. 그러니까 발키아가 그 애들을 죽인 거죠.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서. 그러니까 발키아가 더 화가 나요. 아니 부족 애들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게 되는 거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만든 피 같은 그런 부족인데. 그러니까 뭐 발키아도 엄청 화나는데 이 상황에서 아까 발키아한테 조언했던 헤프수스 워스피커의 어린 아들이 발키아한테 죽어버립니다. 엄청 비참한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이 상황까지 되니까 요세팍스도 야 너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네 부족민들 네가 다 죽일 거야? 너 지금 나한테 생채기 낸 거 정도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네 딸들도 여기 데리고 올까? 막 이런 거 섬 넘어. 그러니까 발키아가 빡쳐가지고 로스팍스 배에다가 창을 딱 꽂습니다. 근데 창을 꽂았는데 로스팍스가 별 타격이 없어요. 오히려 발키아가 나약하다고 조롱합니다. 이거 되겠어? 근데 그 상황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발키아가 본능적으로 나타나라 악마 이러면서 막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상에 있는 코르네 표식에서 빛이 딱 나더니 갑자기 코르네 어떤 공격이 들어와 버려. 마법적인 공격이. 로세팍스가 엄청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막 부풀어 오르면서 악마의 모습으로 변해요. 진짜 악마였어. 로세팍스는 이미 악마 대공이야. 악마가 된 필멸자예요. 그리고 발키아랑 계속 이제 치고받아요. 겁나 싸우는데 발키아가 결국에 로세팍스를 이겨버려요. 악마로 변해도 풀 빡침 상태, 극대노 상태의 발키아를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로세팍스의 머리를 딱 잘라내버려. 발키아가 이긴 거죠. 이런 상황이 된 건데 발키아가 로스팍스의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라색 공으로 바꿨어요. 네. 근데 로스팍스가 머리가 잘려 있어도 계속 입을 놀립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겠더니 너는 나를 죽이지도 못했느니 날 계속 살아있다니 뭐 아무것도 못하죠. 계속 이러는 거. 그러니까 로세팍스 이마에다가 발키아가 토르의 표식을 딱 그리는데 이거 엄청 괴로워하는 거야. 이 피의 신의 표식이 남으니까 이게 아닌데? 아니 나는 죽어가지고 다시 슬라넷시가 다시 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다시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키아가 몸은 태우고 이 머리는 그대로 방패에다가 못을 박아. 방패에 고정하여 로세팍스가 방패에 달린 상태로 살게 된 거죠. 상상도 못했겠지. 코른의 표식이 남으니까 다시 부활도 못하고 여기 고정돼 버리는 거야. 발키아가 괜히 로세팍스를 남겨놨냐? 그건 아니야. 왜 남겨놨을까? 발키아는 이 머리를 코른한테 바치려고 합니다. 이 머리를 곡물로 쓰기 위해서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디로 가야겠어요? 신에게 이걸 바치려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 신의 땅으로 가야 돼. 처음에 이야기 시작할 때 아버지가 얘기했던 누구든 한번 가면 돌아올 수가 없었던 그 북쪽산 넘어 신의 땅 거기로 가겠다. 이게 앞으로 일주일 내로 원정대를 꾸린다. 갑자기? 아니 거길 간다고?
거기를 원정대를 꾸려서 가겠다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데 가스피커였던 발키아 동생 에단이 나도 누나랑 같이 가서 원정대에서 함께하고 싶다 하면서 대련도 하고 아주 열의를 불태워요. 피해 신에게 피를 하면서 막 엄청 좋아하는 그 열성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을 잃은 머스피커 헤프주스는 발키아가 미쳤다고 생각해요. 아니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다면서요. 엄청 위험한 원정에 이 부족의 모든 전력을 꼬라박는 게 과연 정상적인 생각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전날에도 사람들 모아가지고 발키아 없이 따로 회의도 하고 하는데 발키아는 발키아 나름대로 출발 독려를 해야 되니까 출발 전에도 회의를 소집해요. 우리 부족장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황무지로 가서 얻을 건 무엇이냐. 우리 피해신 코르네스한테 이 악마의 머리를 공물을 바치면 큰 힘을 얻게 될 거고 얻게 된 힘으로 남쪽으로 진격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이 북쪽에서 이 변두리에서 그지 깽깽이처럼 살지 않고 홀로의 힘을 얻어가지고 남쪽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때 요세팍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발키아한테 말을 거는데 아까 머리가 처음 잡혔을 땐 육성을 하는데 텔레파시를 해요. 발키아한테만 들리게 텔레파시를 합니다. 코르네스 뭐라고 부르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거기에 슬라네시의 추종자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너는 얼음을 지나서 황무지에 도착할 거고 그곳에서 너의 사람들은 학살당할 것이다. 한 명씩 모두 죽고 너만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너를 차지할 것이다. 막 개수리 씹으니까 발키아가 단검 딱 던져가지고 방패에 딱 꽂아버리고 닥쳐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소리 듣지 못했어요. 아니 왜 저러지 갑자기? 왜 방패에다가 단검을 던져? 왜 갑자기 혼자 빡쳐서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해. 발키아 미친 것 같다고. 그 다음날에 발키아가 자기 둘 딸 그 에리스랑 벨로나를 불러가지고 부족을 딱 맡기고 1000명이 넘는 전사들을 모아요. 연합부족의 최대 병력 그리고 워스피커, 헵수스, 그다음에 우리 가스피커, 에단 이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다른 부족들이 모인 상황에서 발키아 연설을 해. 내 사람들이여, my people. 우리는 오늘 우리가 겪어본 적 없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 돌아올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합니다. 우리 중 돌아오는 이는 피해 신의 축복을 받아 돌아올 것이며 당신들의 업적은 이야기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용기와 명예로 살아간 자는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그리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딱 연설하고 발키아가 피해 신에게 피를 하니까 전사들이 해골 왕자의 해골을 하고 이렇게 출발하는데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땅이 굉장히 척박해요. 당연하지. 카오스 오염대가 넘치는데. 그리고 맹수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전사들한테 습격을 계속 오는데 사자들이 공격을 해서 한 번은 사자들이 막 공격하는 걸 맞아가지고 호르막이라는 젊은 전사가 다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상황이 돼. 어차피 지금 원정 초기라 괜찮아. 이 원정은 전사들만 모였기 때문에 다친 사람들은 돌봐줄 수가 없다. 돌아가라 얘기하는데 이 코르막이 요왕 빠둘이에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한 손으로 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키아가 네 용기가 가상하다. 따라오게는 해주겠다. 단 누구도 너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가면 갈수록 환경이 정말로 혹독해져서 너무나 혹독하니까 야생동물이 없어지고 야생동물도 없으니까 사자도 없어요. 예전엔 사자가 쳐들어오면 사자를 잡아가지고 그 사자를 먹으면서도 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짐승을 잡으면은 그 짐승을 생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생식을 하기 시작해. 이렇게 싸우고서 올라가다가 첫 번째 난관 담집 트롤을 만납니다. 바일 트롤. 이 친구들 좁은 절벽길에 서 있어요. 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야. 같이 둘러싸갖고 협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나무 다리 같은 데서 얘네들이 막고 있으니까 상대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냐? 최정예 부대 50명만 딱 선발. 최정예 부대만 따라와라. 그리고 담집 트롤 산성을 버티는데 효과가 있는 기름도 몸에 바르고 방패로 밀어내게 해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트롤들을 무찌르는 고개를 넘어가는 그런 전술을 짜요. 이 방패 전술이 검은대 부족의 특기입니다. 여기서 발키아도 포함해서 같이 가는데 요세팍스가 얘기를 또 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알지? 내가 너 데려가려면 어쨌든 여기 넘어가야 되니까 말만 해라. 도와줄게. 그러니까 발키아가 샤라 띠몬 이러는데 그걸 다른 전사들이 보고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유헤드 빙빙? 샤랍 디몬? 뭐라 그런 거지? 지금 미쳤어? 보통이 아니다. 지금 우리 족장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혼잣말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더니 올라가서 방패 들고 트롤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역시 트롤들 밀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밀리고 방패 위로 트롤이 담즙을 딱 토를 하니까 같이 올라간 전사들이 막 죽어 나갑니다. 이 토액이 방패 사이사이로 흘러 들어가서 사람이 다쳐.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로세팍스의 눈이 번쩍하더니 발키아가 자기도 모르게 엄청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두가 딱 멈춰요.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 조용하게 죽어라. 그러니까 트롤들이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해요. 이 발키아 스크린샷인데 전투 모션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지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방패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트롤들이 뛰어내려 막 자기가 그냥 자살을 해. 심지어 떨어져서 살아남은 놈들끼리 또 서로 죽이려고 물어뜯어. 엄청난 이 슬라넷이 세뇌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로세팍스가 발키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슬라넷의 마법을 쓰게 한 거죠. 그 이후로 일이 트이니까 나머지 트롤들은 발키아가 이제 활약해서 물리치고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발키아에 대해서 거리감을 좀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법을 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군대가 산에서 이제 내려와. 끝없는 황무지가 펼쳐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풀한푸기가 없고 진짜 이상한 기둥들, 썩은 시체들 보이고 가면 갈수록 밤이 점점 더 길어져. 그리고 전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뭐 병에 걸리고 몰래 타령도 하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소모성 피해를 입는 거지. 이렇게 부대가 피폐해진 상태에서 비스트맨 부대를 만나가지고 비스트맨 부대랑 싸우는데 이때 또 병사들이 많이 죽습니다. 비스트맨 부대들이 막 화살 쏘는 거 방패로 막 막아가면서 격돌을 해서 막 개판 벌어지고 이때도 발키아가 딱 활약을 해서 비스트맨 대장을 딱 꺾어버립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할 여유가 없어. 여기서 뭘 하냐? 비스트맨의 피를 마셔요. 먹을 게 없으니까. 비스트맨 죽어서라도 먹어. 사실 선지 해장국 같은 거지. 사실 비스트맨 선지 해장국입니다. 네. 피로회복 좋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 뜨뜻하니 소주도 좀 땡기고 이거 마시고 그 다음에 계속 전진을 하는데 며칠 흘렀는지 감도 안 오고 정말 비참하게 전진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 오로라가 나타나요. 엄청 이쁜 오로라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하늘이 온통 핏빛으로 물듭니다. 아빠가 얘기했던 그 순간이야. 도끼의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순간. 그래서 발키아가 제가 왔습니다. 다 왔다 이 소리 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 갑자기 주변에 어둠이 깔려요. 그리고 악마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이 실종되기 시작합니다. 로세팍스가 얘기했던 그 어둠인가 봐. 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발키아는 얘들을 데리고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상한 계단을 발견해요. 딱 8계단만 있는 짧고 넓은 그런 계단에 포탈이 있어요. 이 포탈이 카오스 영역으로 가는 포탈인 거지. 그래서 발키아가 이제 신이 목소리를 듣겠구나 생각이 돼서 기뻐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신이시여 제가 왔습니다 하면서. 근데 호른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아. 오히려 로세팍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발키아 그는 신경 쓰지 않아. 호른은 한 번도 널 신경 쓴 적이 없어. 너는 코른의 영역이 아니고 내 영역에 온 것이다 발키아. 내 주군께서 나의 존재를 알고 병력을 보내셨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내 것이 되거라. 지금 엎드려 충성을 맹세하면 영원한 보상을 주겠다. 솔직히 넘어갈만 합니다. 솔직히 넘어갈만. 지금 이 차원문이 만약에 정말 슬라넷의 영역으로 가는 거다. 뭐 헛고생한 거지. 그리고 도끼의 아버지가 슬라넷일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얘가 왜 딜을 하지? 나는 코른을 믿는다. 피의 신에게 피를 하면서 계단을 딱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방패에 달린 로스팍스가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어찌나 소리가 큰지 발키아 코랑 귀에서 피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막 휘청합니다. 그걸 보고 같이 온 전사들이 부축해주려고 족장님 족장님을 그러면 안 되지. 족장님을 그러면 죽어요. 네. 해투우먼 이러면서 하는데 여기서 헤프수스가 말려요 사람들을. 안돼 가지마. 왜냐 헤프수스는 그렇거든. 발키아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면은 곡 죽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누구한테 들었냐? 에단한테 들었어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그 남동생이 헤프수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발키아 계단 올라가면은 죽으니까 나와. 어느샌가 에단은 이 무리에 있지도 않아. 이미 빠졌어. 배신한 거야. 그리고 에단의 말대로 사암문에서 악마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키아가 뒤돌아갖고 전사들이여 이러는데 다 등 돌리고 도망가고 있어요. 헤프수스만 발키아랑 눈이 마주쳐. 나머지 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도 딱 한 명, 아까 들어가라고 했던 외파리 호르막이
계단에 올라와 있는 거야. 자기랑 같이. 아니 실제로 누구도 챙겨주질 않아요. 이런 엄청난 척박한 환경에서 멀쩡한 병사들로 죽어나가는 이런 환경에서 결국엔 마지막에 심지어 도망을 쳤는데 이 젊은 애송이만 발키아만 믿고 버틴 거야. 헤푸스 얘기 안 듣고 따라온 거야. 발키아가 그냥 가라 라고 얘기하면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키아가 아 그래 알았어 나 너 돌봐주지 않아 하고 다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계단을 올라가니까 이 악마들이 발키아를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고 뒤로 가서 코르막을 공격해요. 코르막 비명소리가 막 질리는데 발키아가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꼭 참고 계속 올라갑니다. 진짜 매정하죠. 발키아는 진짜 이런 나약한 애들을 치지 않아요. 사람으로. 거의 다 올라가서 이제 포탈에 다다랐는데 그때 큰 악마가 뒤로 날라오더니 발키아의 등을 그대로 꿰뚫습니다. 손톱으로. 그러니까 피가 울컥하고 나와. 이제 그 상황에서도 코른의 이름을 불러요. 코른 이러면서 발키아가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키아의 원정이 끝나야 됐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코른은 역전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그치? 발키아가 죽었잖아? 안 돼. 이거 인정할 수 없어. 코르는 역시 강해. 이거 한번 가자. 얘기했잖아요 아까 로치팍스가. 코 사장은 지금 너한테 관심도 없다고? 근데 실제로는 코 사장이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고 발키아가 죽자마자 개빡쳐갖고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드라마가. 내가 스폰 대줄 테니까 드라마 계속해 하면서 분노에 막 천지가 흔들리고 슬라넷이 악마들이 도망을 치고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시뻘겋게 물들더니 갈라진 틈에서 코른 악마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발키아랑 발키아의 장비를 이제 들고 조심스럽게 딱 옮깁니다. 코른의 악마들이. 거기에 요세팍스도 있었어요. 우리 코 대표님한테 데리고 가는데 요세팍스는 사실 슬라넷의 악마들이 자기 데리고 갈 줄 아는데 안 데리고 갔어. 얘는 진짜 큰일 났어 이제. 얘는 한번 발키아 꼬드기려고 갔다가 지금 완전 코 깬 거야. 이렇게 발키아가 카오스 영역으로 딱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흑천지예요. 암흑천지에서 자기만 딱 느껴져. 의식을 되찾아. 아무것도 없는 까만 허공에 피를 흘리면서 자기 누워있어요. 죽음과 삶의 중간 상태야. 여기서 발키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 피니시여, 나는 실패했습니다. 계단을 다 오르지 못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삶의 의지를 딱 잃었는데 갑자기 힘이 솟구쳐요. 그러면서 몸이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날개가 생기고 하면서 강력한 악마의 육신으로 되살아나. 사육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신체적인 어떤 장애 요소 다 사라지고 사육을 위한 몸으로 재구성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모습은 사실 희망편인 거 알죠? 왜 희망편이야? 대머리가 돼. 대머리가 됩니다. 여기서 대머리가 되고 강해져. 근데 진짜는 이 모습이 이때부터 발키아는 이 모습 고정이야 고정. 야, 아까 이쁜 발키아의 모습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일부러 지금까지 발키아는 이쁜 발키아 아주 어여쁜 그런 쇼컷 미녀로 해놨는데 네, 지금부터는 이 모습 고정이에요. 이쁘죠? 아니야? 안 이뻐? 잘 생각하세요. 잘못 대답하면은 이제 꿈에 나오니까. 발키아 보면은 이렇게 해야 돼. 엄청난 미인. 예쁘다. 이런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이제 완전히 악마가 됐어요. 악마 대공이 됐고 이 발키아한테 원래 무기도 가져다 주고 로세팍스의 머리를 이제 고정시켰던 그 방패를 멋지게 좀 리폼을 했습니다. 완전 방패에다 그냥 박아버렸어 악마를. 그래가지고 선물을 딱 받으니까 발키아가 이제 깨달아요. 아 나는 죽이기 위해 태어났구나. 그리고 더 많이 죽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났구나. 이제 완전히 코른의 악마 대공이 된 겁니다. 이제 정말 피해 신에게 피를 하러 다시 이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됐어. 근데 도망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 후반부 얘긴데 이 사람들은 다행히도 마을로 귀환을 합니다. 1000명 넘게 출발을 했죠. 근데 100명이 조금 넘은 상태로 돌아와요. 많은 사람이 죽었고 완전 만시차이가 됐어. 반쯤 정신이 나가있고 너무나 지쳐가지고 딱 나타나는 거야. 근데 상대적으로 멀쩡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너무나 멀쩡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에단이야. 가스피커 에단만 정말 멀쩡한 상태로 나타나. 선두에 서갖고 마치 자기가 이 군대를 수습해서 돌아온 것 마냥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발키아의 딸들한테 얘기해줘. 내 어머니는 위대한 계단을 오르다가 악마에게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딸이 없었거든.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헤푸스한테 에단에 얘기해줬는데 이거를 누가 에단한테 얘기해줬을까? 신이 얘기해줬을까? 가스피커니까? 근데 아니에요. 에단이 신의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요세팍스의 얘기를 들은 거야. 요세팍스가 발키아한테 텔레파시 쓰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 내용이 나오면서 계속 요세팍스가 발키아한테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 발키아를 미친 사람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는 에단한테도 로스팍스가 텔레파시로 얘기를 계속 걸었어. 그리고 에단의 어떤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악마들한테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신의 목소리로 자기가 좋게 해석을 해서 헤프수스한테 알려주고 하면서 헤프수스가 발키아를 못 도와주게 막은 거죠. 결국 에단이 로세팍스한테 넘어가지 않았거나, 혹은 헤프수스가 발키아를 미쳤다고 생각 안 하고 발키아를 의심하지 않았으면은 같이 싸웠겠지. 그리고 발키아처럼 수백 명에 달하는 전사들이 호륜의 축복을 받았겠지. 이렇게 된 거야. 그 이후로 에단이 완전 정권을 잡아요. 권력의 중심부가 돼. 이 친구가 굉장히 교활해갖고 자기가 부족장이 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요. 하우스 황무지에 가서 시달렸던, 그리고 충격을 받고 만시창이가 돼서 온 헤프수스한테 PTSD 상담해주는 척 하면서 전투 의지를 꺾어요. 그걸 보고 발키아의 딸 에리스가 헤프수스를 죽이게 만듭니다. 발키아의 딸 에리스는 동색인데 성격이 불같아요. 그래서 헤프수스가 약해진 걸 보고 발키아가 메록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헤프수스가 약해지니까 그냥 죽여버려요. 똑똑하지도 않아, 에리스는. 근데 반면에 되게 총명한 친구가 있어요. 벨로나. 벨로나는 굉장히 총명하고, 그래서 에리스한테 항상 얘기해요. 나중에 삼촌 에단이 죽게 되면은 해결이 될 거다. 그때까지만 기다려다 하면서 내가 좋은 남자랑 같이 결혼해갖고 같이 팔자 피면 돼. 이런 얘기를 해갖고 첫째 벨로나 결혼식을 하는데 에단이 막 깽판을 쳐갖고 결혼하는 걸 막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미리 섭외한 남자를 주선해 줍니다. 다른 부족 남자라 이러면서 그 남자한테서 임신도 하고 해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듯 했는데, 이 친구가 에단한테 이미 섭외가 된 친구였어요. 연기자야. 독약을 먹여서 죽여버리고 자기는 도망가요. 자기 어머니가 죽었던 것처럼 발키아의 딸내미를 독살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한 명씩 경쟁자를 제거하는 거죠. 그렇게 제거를 할수록 에단은 권력이 커집니다. 에단이 이렇게 돼요. 슬라네시 쪽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살이 찌고 부패하고 부족은 점점 나약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리스 같은 경우에는 발키아랑 닮아서 강력한 전사야. 그래서 부족이 버티고 있어요. 에리스가 혼자 먹여 살려요. 에리스가 막 발키아처럼 각 부족을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하니까 이 검은늑대 부족이 유지가 되는 상황까지 온 거야.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때쯤 발키아가 다시 필멸계로 돌아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요. 10년 동안 발키아는 코른의 악마 전작에서 싸우기도 하고 필멸자의 몸에서 불멸자의 몸이 됐기 때문에 이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져. 그래서 순식간에 시간이 흘려서 10년이 지난 후에야 여기 도착해. 그리고 가장 먼저 뭘 했냐, 자기를 끝까지 따랐던 호르막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보니까 영혼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함께 하겠느냐. 그러니까 시체가 일어나서 자기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여기 남겠다, 내가 여왕님과 싸우겠다, 이런 의미로다가 얘기를 하는데 대충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그래, 오케이, 알겠다. 마치 처음 얘가 부상당했을 때 발키아가 의지를 물어본 것처럼 호르막이 알겠다고 하니까 호른의 힘을 빌려가지고 완전히 괴물 같은 덩치의 전사로 다시 태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같이 남쪽으로 가는데 이 코르막이 게임에서 나오죠. 발키아 처음 시작하면 있는 영웅이 코르막이에요. 이 친구가 게임 나오고 트레이시 있어요. 표식 찍힌 영웅. 발키아가 직접 표식을 찍은 선열 여왕을 따라 다시 태어난 자. 코르막은 팔을 하나 잃은 후에도 쓰러져 죽기는커녕 꿋꿋이 여왕을 따라 세상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죽었고 발키아가 다시 되살렸죠. 이 친구와 같이 남쪽으로 갑니다. 가면서 이제 만나는 부족들 다 불복시키고 마지막으로 검은늑대 부족 주변까지 가서 막 엄청 대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에리스랑 만나게 되는데, 이때 발키아는 정말 가차없어요. 에리스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부족들을 죽이는데 발키아가 약자들을 남겨주지 않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자랑 뭐 살려놨겠지. 왜냐면 우리 부족을 흡수하면 되니까. 근데 전사들만 받아들이고 여자나 아이들은 그냥 죽여버립니다. 철저한 약자 멸시를 보여줘. 그리고 발키아의 군대가 에리스 앞에 도착합니다. 에리스가 병사를 끌고 나타나요. 양 병력이 조용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발키아의 전사들이 이제 하늘을 보면서 발키아 이름 연호해요. 발키야, 발키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검은늑도의 부족 전사들이 깜짝 놀래. 10년 전에 죽었던 그 여왕이 군대를 끌고 왔다고? 이유는 뻔하죠. 그냥 다 죽이러 온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발키아가 막 그거 보고 막 웃고 하늘에 떠있는 발키아의 모습을 보면서
에단이 잠깐 나왔다가 히익 하고 막 놀래고 사람들이 막 멘붕에 빠지고 발키아 공격을 오는데 발키아의 딸 에이스가 여기서 꺾이지 않아요. 오히려 병사들을 고양을 시켜. 그래서 군대가 딱 맞붙는데 이 검은 늑대 부족의 특기 방패 전술로 광전사들을 버텨내기 시작합니다. 버티는 것밖에 사실 할 게 없죠. 지금 피하 식별이 어려운 한방중 자기가 믿는 신의 축복도 상대편한테 있어.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기만 해. 여기서 1차 공격을 버텨냅니다, 실제로. 근데 쿵쿵쿵쿵 소리가 들려오더니 오르막이 나타나서 양손 도끼로 그냥 크게 빵 하고 치니까 방패벽이 그냥 터져버리고 그 다음부터 그냥 일방적인 학살이 벌어집니다. 그냥 다 죽어요. 그걸 보고 발키아도 구경하고 있다가 직접 내려와서 한 사람씩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처단하는데 한 번에 죽이지 않아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고 에단 찾으러 가는데 에단은 이미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자기 딸 에리스랑 먼저 조우를 해요. 그래서 에리스랑 1대1을 하는데 에리스가 굉장히 잘 싸워요. 엄마 닮아가지고 계속 버티니까 발키아 엄청 흡족해합니다. 역시 내 딸이구나. 근데 이 딸을 살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코르나한테 중요한 거는 피가 흐르는 거지. 어디서 피가 흐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자기 딸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페코의 일격으로 심장을 뚫어서 빨리 죽여줍니다. 이게 최고의 우대야. 그리고 도망친 우리 배다른 동생 에단은 어떻게 하냐. 에단은 무기로 죽이지 않아요. 에단이 살려준다 이랬는데 에단 머리를 딱 잡더니 그대로 들어 올려가지고 뽑아버려요. 이게 환자분의 척추입니다. 아니 뭐요? 이걸 진짜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을을 전부 불태우고 자기 딸의 머리를 잘라서 코른의 해골 왕좌에다 바칩니다. 이게 자신이 인정한 딸에게 주는 발키아가 생각하는 코른 추종자를 위한 최고의 보상입니다. 코른의 왕좌에 발키아 자기가 직접 바친다. 발키아가 이렇게 복수를 끝내죠. 또 생전의 인연이 모두 단절되는 거야. 그러면서 발키아라는 악마대공 캐릭터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게 피해 발키아 소설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좀 생략한 부분도 있고 소설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읽어보세요. 이렇게 발키아가 탄생한 이후에는 이 발키아의 탄생 이야기가 노스카 부족의 전설이 돼요. 직접 발키아가 노스카 부족 앞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1300년경 노스카 군벌이 카락 굴구라는 드워프 요새를 공격할 때 발키아가 직접 나타나서 요새 이제 문 뚫어주고 노스카 사람들한테 코른에게 재물을 바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코른이 기뻐하는 재물을 올리는 방법. 그게 바로 피해 독술이에요. 우리 울프릭 썰할 때도 나오죠. 등가죽 벗겨가지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드워프를 최초로 해. 이게 노스카한테 알려져서 울프릭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엔드타임 200년 전 2300년에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때는 발키아가 직접 노스카 군대를 만들어서 노르들란트로 쳐들어가요. 이 노스카인들의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 제국이랑 이제 해전을 하거든요. 막 발토페에서 해전을 하는데 발키아가 거의 치트키죠. 발키아가 뭐 창 던져가지고 배를 막 한 방에 침몰시키고 엄청난 활약을 하는데 갑자기 의외의 지원군이 튀어나와가지고 왜 코넷인가요? 아 콤플렉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머리카락이 길었을 때는 안 보일지도 몰라. 쉿. 아무튼 드워프들이 철갑함을 끌고 온 거야. 드워프 철갑함이 나타나서 배를 한 방에 막 침몰시키고 엄청난 활약하니까 레이드가 이제 망하는데 이렇게 발키아를 공격하려고 드워프 함대가 출동한 이유는 저번에 발키아가 카락 굴구 공격했으니까. 여기서 저번은 1000년 전에 우리 드워프들 절대 안 까먹어. 다 일기장에 적어놨어. 이 발키아 쳐들어왔었다. 다 적어놔갖고 발키아가 나타났다고 야 배 띄워 하면서 우리 드워프 군대가 나타나서 해전을 도와줬다. 그리고 이후에는 노스카 군주 몰트킨 아마 나중에 DLC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몰트킨 아카온의 소설에서도 발키아가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코른이 자신에게 영광을 바치는 훌륭한 전사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은 발키아를 보내요. 발키아가 전투를 도와주기도 하고 길을 인도해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발키아를 신뢰하는 거지 코른이. 괜히 마누라가 아니야. 그리고 엔드타임에서도 발키아가 나와요. 이제 엔드타임 얘기를 할게요. 첫 등장 위치 지금 햄타로의 시작 위치 나가로스 북부입니다. 세계의 종말의 선봉대로서 니카리가 울산에 쳐들어가고 비슷한 타이밍에 우리 코른이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슬라이스 애들이 하이엘프를 공격한다고? 우린 다크엘프한테 간다. 그래서 다크엘프한테 쳐들어가요. 당시에 말레키스는 신경을 못 쓰고 모라티는 쳐들어오는 걸 방관하고 있었죠. 왜 그런지는 모라티 편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다크엘프가 되게 밀리기 시작하고
말레키스랑 모라티가 없는 게 되게 취약하고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힘을 합치면 되잖아. 근데 힘을 합치지 않아요. 다크엘프들은 다크엘프끼리 협력하지 않습니다. 다크엘프는 말레키스의 말을 듣는 거지 종족으로서의 활동력이 있지가 않아요. 다크엘프는 말레키스의 어떤 공포정치, 모라티의 모략 이런 걸로 돌아가는 세계고 군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직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부하들끼리 별로 안 친해요. 그래서 클라르카운드의 말루스, 하르가네스의 헬레브론 얘네들 다 혼자 힘으로 버티다 보니까 방어가 안 되고 로키어가 있는 이제 카운드 카르에서는 지원 가려고 배를 띄웠는데 갑자기 카운드 카르 지하에서 찌찌기를 튀어나와가지고 빈집털을 당해. 아, 개판이 되는 거야 그냥. 그래도 다행인 게 이 수도 나가운드는 멀쩡했어요. 블랙가드 수장 코우란 다크핸드라는 FLC 영웅 후보 말레키스 친위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블랙가드 영웅이에요. 이 친구가 발키아의 군대를 말레키스가 없는데 2번이나 막아내요. 그리고 발키아랑 1대1도 버텨내. 진짜 엄청 강력한 블랙가드. 다른 도시들이 막 다 터져 나가는데 그 와중에도 무려 90일 동안 나가운드를 버텨냅니다. 그 바람에 말레키스가 다시 복귀를 했고 말레키스가 복귀하자마자 정상화 딱 시키면서 나가운드의 공성이 딱 풀려요. 근데 이후에 말레키스가 나가우스 땅을 안 지키고 아예 수도 나가운드까지도 버리고 울산으로 총공격을 가니까 발키아랑 토른 애들이 신나가지고 남은 다크엘프 도시를 다 부숴다녀요. 그리고 다음 등장은 인류 최후의 저항 아벨하임 전투입니다. 이때는 제국이 망해가던 시기. 탈라백랜드부터 시작해서 눌른 뭐 마리브루크 다 망하고 알트롤프도 겨우 막았는데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야 우리 하나만 우주방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벨란드에 있는 아벨하임으로 이제 피난을 오는데 이걸 잡으려고 하우스 워리어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특히 코른 계열 애들이 많이 모여. 우리 코른 광신도 집단 카라모르 친구들 블러드 스피커 그 무리들 DLC 전야제 할 때 소개 한번 드렸죠. 코른 빠두리들 이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앞에서 뭐 대기 치고 있고 이번에 또 추가된 사력기계 그 자체 스카 블러드레스 코른에게 2성까지 바친 우리 카우스 스폰 칠라 안피그림 그리고 마지막 헬센 누나 발키아까지 해갖고 코른 완전체 부대가 아벨하임에 딱 멈춰있어요. 근데 조합으로 보면은 조금 망한 조합이긴 해요 사실. 근딜만 있는 망한 조합에 칼바람 패망 조합을 하고 왔어. 밖에서 막 원거리 공격하면은 망한 조합이야. 그래가지고 공성 얘네들끼리는 못 가고 있었어. 코른 애들은 사실 피난민들 따라오느라 우리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다 모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망한 조합이 됐어요. 그래서 모여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뭐 한밤중이 돼갖고 종말의 군주 아카온이 딱 나타나는데 우리 아카온이 딱 보이자마자 스카라모르 뭐 레스몽고 이런 친구들이 성벽으로 궤도를 하기 시작해. 왜냐? 잘 보여야 되거든. 아카온은 에버초주의라 지금 모든 신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우들한테 카톡이 오는 거야. 지금 아카온 유튜브 생방송에 니들 나오고 있어. 야 슬라넷이 올 때까지 저거 못 먹으면 내 손에 죽는다. 지금 내가 보고 있다. 당장 달려. 무조건 달려. 사다리 없어? 그냥 달려. 성벽으로 궤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애들이 어찌나 득실득실한지 밤에 막 대포를 쏴도 빗나가질 않습니다. 눈 감고 쏴도 다 맞을 정도로 애들이 특식을 해요. 그 상황에서 막 헬스톰, 막 박격포, 대포 막 쏴대고 막 들판에 불이 번지고 하는데 그 불길 사이로 우리 자이언트, 뭐 슬로터브루트, 도살기 이런 애들 걸어 들어오고 막 엄청 끔찍한 광경이 묘사가 되는데 그 오는 괴수들을 우리 헬발리스터가 튀어나와가지고 조준 사격을 하고 막 날이 밝을 때까지 정말 최선의 방어를 합니다. 사실 못 들어야지. 사다리가 안 들고 와갖고 햄스터처럼 막 도라에몽 주머니에서 마법의 사다리 딱 꺼내가지고 밟고 이게 안 된다고.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 시체를 쌓아. 오른 전사들 시체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30m 높이가 된답니다. 소설에 그렇게 써있어요. 30m의 시체가 쌓였다고. 그걸 밟고 광전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지를 못해요. 그리고 도시로 막 들어온 애들을 어떻게 해야겠어? 돌격을 해야지. 누가 있었냐면은 이때 웅구림이랑 슬레이어들 이제 제국 각지에서 살아남은 베테랑 대검병 서로 막 등을 맞대고 피가지 전투를 하는 거야. 근데 적이 너무 많아서 역부족이야. 제국의 병력이 순식간에 썰려 나가고 거의 막 절반 정도가 죽어나가요. 아벨하임이 이제 함락 직전까지 와. 근데 거기서 빠밤 브레토니아 성배기사들 황제 친위대 라이스가드들 기병대들이 지원을 와. 그래서 코른의 괴수들이랑 보병들을 받아치는데 근데 이때 발키아가 나옵니다.
발키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발키아가 날아다니기도 하고 엄청 튼튼하고 중기병들 한 마리씩 잡아먹는 거 도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키아가 기병들 카운터 치면서 게임이 끝나나 했는데 루트비 슈발첼르 이란 제국의 전설적인 영웅이 등장합니다. 할아버지죠. 웹툰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하라브 같은 거. 딱 그런 포지션이야. 할아버지인데 엄청 세. 60세가 넘었어요. 이때 당시에. 초베테랑 군인이에요. 황제 대전사야. 칼프란트가 싸운다. 대신 대전사를 지목하겠다. 누구냐? 이 친구입니다. 루트비 슈바첼르. 이런 세계에서 60살이 넘게 살았다는 것 자체가 인자강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지. 인간 자체가 강해 그냥 이 할아버지는. 실제로 아이트드로프 방어전에서 살았고 포른 애들이 모기 전에 그 라이스가드 끌고 가갖고 호위하고 있던 헬캐논 부대도 요격했어. 포른 애들이 손가락 빨고 있던 이유가 이 할아버지가 라이스가드 끌고 가갖고 헬캐논 부셨기 때문이야. 엄청 강력한 할아버지야. 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발키아한테 겐세를 하니까 발키아 눈에는 그냥 할아버지잖아. 아니 노약자가 왜 여기 있어? 빨리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그리고 공격을 딱 하는데 할아버지가 노약자가 아니고 노약자야. 이 할아버지가 발키아 공격을 막아요. 막고 발키아 팔을 베어버려. 그니까 뭐지? 아니 어디서 이렇게 센 할아버지가 나온 거지? 발키아가 빡쳐가지고 급강화를 해갖고 돌격 보너스를 이용해갖고 발로 차서 말 타는 할배를 이렇게 낙마시킵니다. 동방 예의지국에 상상도 못하는 끔찍한 일을 벌여요. 어디 할아버지를 이렇게 발로 차? 이거 발키아가 날라차게 하는 모습. 헥토 파스칼 킥. 이걸로 루트비 스바치알렘을 낙마시켰죠.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칼을 놓치면서 루트비가 낙마를 했는데 낙마된 그 루트비의 위로 카오스 나이트들이 막 엄청 몰려와서 이제 밟혀서 죽는구나 했는데 이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어떤 짓을 하냐? 불러가지고 다 피합니다. 거의 북부춤 할아버지급의 탱킹력을 보여줘요. 이 생긴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월계관 투구? 이거 할아버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무튼 미친 탱킹력으로 불러가지고 다 피한 다음에 군기를 딱 들고 와서 부러뜨려. 날카롭게 해갖고 몇천 년을 쓴 전설 무기를 든 발키아랑 1대1을 합니다. 부러진 깃발로. 이게 돼? 이게 돼 근데. 정말 씹고인물입니다. 악마가 돼갖고 몇천 년을 쌓은 발키아를 상대로 동시에 서로를 찔러서 공기 어진을 하는 명장면이 나와요. 둘 다 쓰러져갖고 넘어지는 사이에 우리 스컬 크러셔가 해골 부수개죠. 이 친구가 니까블을 하면서 발키아가 카오스 렐름으로 사출되고 할아버지도 스컬 크러셔 당해버리고 발키아가 이렇게 엔드타임에서 빠집니다. 물론 이제 코른이 또 발키아를 살려주겠죠. 그 발키아를 정말 초행하기 때문에 게임 내에서도 스케일 찍으면은 다음 턴에 바로바로 태어납니다. 아마 또 다른 세계에서 코른을 위해서 동분서주 하겠죠. 여기까지가 발키아의 이야기였습니다. 발키아의 탄생부터 시작해갖고 엔드타임에 발키아가 사출되는 모습까지. 발키아는 어떻게 보면은 날 때부터 코른 그 자체였어요.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 뭔가를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면은 그걸로 된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이게 코른이야. 마법도 싫어하고 되게 닮았어요. 그래서 코른의 총애를 받는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은 스타브랜드나 뭐 그런 다른 악마들보다도 더 코른다운 캐릭터예요. 게임에서는 카오스 워리어로 나오는데 원래 스토리에서도 뭐 인간들 위해서 군림을 했기 때문에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우리 코른 오빠가 선물로 쫙쫙 쏴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빠 나 도살기 이러면은 오케이 도살기 되거든. 그런 총애를 받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주 색다른 군주라 볼 수가 있죠. 군주 세부 정보 보자. 피해 인도 사용 가능. 이 코른만 가지고 있는 피해 인도. 그 다음에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동거리 회복. 그 다음에 포로 재물하루 획득하는 영혼 있고. 공신이 광란을 얻고 코른 오염을 확산시킨다. 이런 게 있고. 지속 능력으로 코른의 눈길이 있습니다. 아카온이 약간 대규모 스트리머라면은 발키아는 코른 스트리머예요. 구독자가 코른밖에 없어. 그리고 적이 전투에서 퇴한 후 캠페인 이동거리가 35% 회복한다. 적이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가서 죽인다. 이런 보너스가 있어요. 오늘 분량 뭐야? 1시간 55분 꽉 차게 했네.